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또 그 해석 방식도 달라지고 또 일희일비하는 시장입니다. 어제는 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겁니다. 네. 예상보다.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는 연준이 금리 내리기 힘드는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짓눌렀기 때문에 이것은 또 경기 침체 우려를 또 약화시킨다 하는 그런 논리였습니다만 그거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에 기댄 공매도 세력들이 또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양상이 모든 지수의 상승을 급반등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2,550선에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우리 시장도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반등의 날개가 꺾인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 수요가 더 높아진 요즘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서 수요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 소식과 함께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을 짓눌렀던 경기 침체 공포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굿뉴스가 말 그대로 시장의 굿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터에 따라 하루하루 분위기가 다른 뉴욕 증시 흐름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76%, S&P 500은 2.30% 올라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87% 오르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여기에 중소형주 위주 러셀 2000 지수도 2.4% 넘게 오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해줬습니다. 미국의 고용이 우려만큼 악화되지 않았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7,000건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도 맷돌았고요.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한 미시간, 미주리, 텍사스주 등에서 줄었기 때문인데 특히 텍사스 지역의 경우 허리케인 베릴로 멈췄던 정유시설이 재가동된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와 전주치 모두를 상회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자체도 올해 들어서 계속 증가 추세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경기 침체가 아니라 고용시장이 점차 수급과 공급이 균형을 맞춰가면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지수도 15% 가까이 떨어지면서 23.72 정도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데이터를 통해서 고용시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조절하고 싶어 하는데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데이터 발표 이후에 줄었습니다. 우선 9월에 50bp B컷 인하 확률은 전과 달리 60%에서 보시는 것처럼 50%대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급락했던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았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 4%대 회복을 했고요. 10년물도 장중에는 4%대 올라서기도 했는데 3.99%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잦아들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보다 다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낙폭이 컸던 기술주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오랜만에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주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애플은 1.66%,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올라줬고 엔비디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로드컴, 마이크론, TSMC 등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 강세 보였고요. 덕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가까이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은 반독점 판결에서 법무부에 패소한 뒤 이에 대해서 항소했다는 뉴스가 부각되면서 1.9%대 올라줬고 이어서 아마존은 틱톡, 핀터레스트와 제휴해서 아마존 상품 판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도 강세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보시면 6위는 메타입니다.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인스타그램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에 4% 넘게 올랐고요.
이어서 191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 기대 매출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무려 9% 넘는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올해 말 FDA가 비만 치료제를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외에 테슬라도 3% 넘게 상승하면서 리비안, 루시드 등 전기차와 2차 전지 업종도 강세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도 사흘 연속 상승세 이어갑니다. WTI 배럴당 76달러 선에 브렌트는 배럴당 79달러 선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데이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 앞으로도 안도 랠리를 탈지는 미지수인데요. 다음 주는 또 7월 CPI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닥을 쳤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경계심 가지고 데이터에 따른 시장 움직임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라고 짐작만 될 뿐 정확한 금액도 알 수 없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두고 시장에선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은 최근 급락장에서 전 세계 캐리 트레이드의 75%가 청산됐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사가 추적하는 주요 10개국과 이머징 마켓의 수익률이 5월 이후 약 10% 하락했다면서 이 같은 변화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2년 전부터 누적된 이익도 크게 깎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매도세는 일반적으로 캐리 트레이드가 축소될 때보다 2배나 빠른 속도였다면서 8월엔 중앙은행들의 일정도 많지 않고 변동성도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한 반등의 기회는 많지 않을 뿐더러 현재 리스크 대비 수익률도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창밖 날씨는 한여름인데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찬바람 부는 겨울입니다. 불황이 계속되자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를 비롯해 테슬라까지 업계 대표 주자들이 일제히 투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GM은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일정을 내후년 중반으로 다시 한번 또 미뤘고 포드 역시 캐나다 공장에서 전기 SUV를 만들겠다는 계획 대신 내연기관 픽업 트럭 생산 시설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도 해외 생산 기지 구축을 중단했는데요. 태국에서 7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제조 허브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중단하면서 당장 해외 시장 확장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주력 시장에 집중하면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 수요가 기대만큼 받쳐주지 않는 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신차 판매 둔화세까지 짙어지면서 전기차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8일인 오늘은 계획대로라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선보이기로 한 날이죠. 일정이 10월로 밀리면서 시장에 아쉬움만 키웠는데 이런 가운데 구글의 웨이모 시장 선점을 위해 빠르게 보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때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제너럴 모터스까지 생산을 무기한 중단하면서 사실상 웨이모의 독주가 돼버린 로보택시 레이스인데요. 웨이모는 향후 수년간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새로운 구역을 포함해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는 등 빠르게 몸집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간 예약제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호출 서비스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경쟁사들과 거리를 멀찍이 벌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대만 TSMC가 자사 주력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3나노와 5나노 공정 제품 가격을 8%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인공지능 훈풍을 타고 큰손 고객 엔비디아와 애플, AMD의 주문이 몰리면서인데 넘치는 물량의 코어스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에도 나선 상태입니다. 업계는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이라면서 현재 생산 시설을 100% 가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 고객사들은 TSMC를 대체할 곳을 찾지 못해 가격 인상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가 이번 가격 인상 단행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전략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대거 발표되자 건설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한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인데요. 공급 부족 우려로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기존에 예고한 수도권에서 나아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미 공급 계획이 확정된 21만 7천 가구 규모의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제정해 서울 도심의 17만 6천 가구의 주택을 조기 착공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건설업계가 들썩였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14.81%, GS건설이 11.28% 올랐고요. DLENC와 대우건설 모두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도 조선주는 꿋꿋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황 호조에 이어서 수주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최대 중동 소재 선사와 2,195억 원 규모의 중형 LPG 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포함해 올해 총 146척, 165억 6천만 달러를 수주하면서 연간 목표인 135억 달러를 이미 뛰어넘겼습니다. 이처럼 HD 한국조선해양의 성과가 두드러지다 보니 자회사 3사도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HD 현대미포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최근 2년간 연수주 실적이 40억 달러 미만에 그치며 고전했지만 올해는 이미 상반기에만 44억 달러 수주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죠. 조선업계 전반이 잇단 수주 낭보를 터뜨리자 주가도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7.03%, HD 현대중공업이 5.37% 상승했고요. HD 현대미포도 4.41% 올랐습니다. 이외에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 모두 3%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데 이어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연일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는 엠폭스가 확산세를 보이자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서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었던 엠폭스는 작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는데요. 올해에만 아프리카에서 11,000건 이상의 감염 사례와 445명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번지는 중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진단키트주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 진매트릭스와 녹십자 MS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21.95% 올랐습니다. 또 그 밖에 시젠과 휴마시스도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국내 보톨리눔 톡신 회사들이 국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로 발판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보톨리눔 톡신의 미국 수출은 3,559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55.6% 증가했고요. 중국에서도 상반기 수출액이 3,497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0% 상승했습니다. 덕분에 상반기에도 국내 보톨리눔 톡신 회사가 대부분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인데요. 대표적인 국내 보톡스 업체 휴젤은 2분기 매출액이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톡스와 필러 등 대표 품목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성장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17%, 영업이익은 51%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관련주도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이 5.23% 뛰었고요. 파마 리서치와 대웅제약, 휴온스도 모두 2%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폭락, 반등, 그 다음은 하락이었습니다. 역대급 폭락 이후에 조금씩 말아올리나 싶었던 우리 시장, 어제는 다시 내렸습니다. 시장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 상황도 불안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계속해서 빼내며 동학 개미들만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외로운 상황인데요.
유독 험난했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시장이 묵직한 마무리 한 방을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어제장 복귀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양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코스피가 0.45% 하락해 2,556.73포인트, 코스닥은 0.44% 내려 745.28포인트였습니다. 하락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미증시가 하락하자 국내 증시도 다시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장중에 변동폭이 2%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해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의 셀코리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5,27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고 기관도 2,854억 원 순매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5거래일, 기관은 6거래일 자금을 빼내고 있는데 이 각 기간 동안 개인만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어제도 8,086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하단을 떠받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988억 원 매도 우위로 2거래일 연속 팔자 포지션이었고요. 기관마저도 618억 원 순매도하면서 4거래일 만에 방향을 매수에서 매도로 틀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만 2,461억 원 사자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반도체와 2차 전지로의 매기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투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부진으로 다시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74% 약세로 73,400원, SK하이닉스 3.48% 하락해서 하루 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종가는 16만 3,4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 약세 연동돼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46% 올라 3거래일 연속 강세 유지했고 현대차가 0.2% 오름세, 금융주인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는 도통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4% 넘게 또 하락했고요. 엔캠도 4.7% 추가 하락하며 시총 9위로 밀려났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알테오제는 4.58% 상승세 시현했고 니가캠바이오가 0.2% 추가 상승, 보톡스 관련주인 휴젤이 1.57% 오르며 시총 8위까지 오른 반면에 HLB가 3.6%, 삼천당제약이 2.29%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피부 미용기기인 클래시스가 4% 가까이 반락했습니다.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40전 올라서 1,377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안화 약세가 누그러지고 달러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1,380원 선을 넘진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환율은 제한된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외환시장 마감가 보합 수준이었고요. 이후에 미국의 실업지표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역외 환율은 소폭 내린 1,374원 40전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1,370원 중반 수준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잔존해 있습니다. 당장 확실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죠. 하나증권은 과거에도 급락 이후에 빠른 급등은 어려웠다면서도 급락 직후에 반등하는 업종으로 방산주를 꼽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급락 시기에 한 달 뒤에 코스피 대비 아웃퍼포먼 업종을 조사해봤더니 방산과 방송엔터 그리고 제약바이오 수익률이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지금처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는 연말로 갈수록 기관 순매도 상위, 수급 빈집 팩터가 유리했다고 하는데요. 방산 업종은 기관 수급도 크게 비어있고 또 미국 경기와 상관성도 낮아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내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무기 수출을 늘려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탑픽으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을 꼽았는데요. 좋은 실적과 불안한 정세 속에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방산주에 대한 보고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7월 CPI와 PPI가 발표됩니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아까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짚어봤는데요. 마침 오늘부터 국방인공지능회의가 개최됩니다. 방산과 AI 모멘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오늘 동학개미의 최애 종목인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동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고도 수익이 제일 저조했던 네카오. 어제 카카오는 2분기 호실적을 냈는데 네이버는 어떨지 보셔야겠고요. 그 밖에 컴투스와 코오롱인더, CJ대한통운, 하나손해보험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와 코로나19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란 소식에 신원 종합개발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다는 소식에 진원생명과학과 유투바이오, 퀀타 매트릭스 등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증시는 양호한 고용지표에 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내내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 마지막은 웃으면서 끝낼 수 있을지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만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또 묘한 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상승 네. 폭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거의 뭐 6%대. 그러게요. 고만고만한데 그러니 무슨 말이야 개별 종목별로 기업별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뭐 달라붙는다고 하지만 네. 결국 이거 주식시장은 유행이에요. 오늘 아마 우리 시장 바이오 대단할 걸요. 아니,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네, 주가 예, 많이 예. 올랐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뭐 당뇨병 비만 쪽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바이오 쪽으로 분류된다 할 만한 네. 것들은 뭐 3%가 됐건 4%가 됐건 비슷하게 오르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뭐 야간 선물 흐름 보니까 오늘 무조건 2,600 위고 이놈의 시장 딴 거 없네요 보니까 지표가 어때서 이거는 다 우리 같은 사람 나중에 하는 얘기고 오늘 뭐 200에서 2,600은 뭐 훅 올랐을 것 같고 그다음 갭 채우려면 8월 2일 날 갭 채우려면 2,666인데 그거 뭐 다음 주 중에 갈 거고 네. 이번 하락에 61.8% 기술적 반등 맥시 딱 채우는 레벨이 2,700이고 레벨은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네. 레벨은 나와 있는데 어차피 볼 레벨 오늘 2,700 가도 되는데 그 뭐 한 일주일 걸려서 갈 2,700 오늘 간다고 안 될 것도 없는데. 그렇죠. 뭐 한 걸음에 가나. 예. 예.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하우머니란다. 기분 좋게 증시 타임 한번 그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게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궁금하죠. 궁금해져요. 예. 특히 또 뭐 시가총액 최근에 순위 많이 올라온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궁금한 거 많죠. 끼 있는 종목들 많죠.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패널분이 네. 재밌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 FICC 네.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부장님. 이제 지금 언제입니까? 그러고 보니 7월 30, 31일 이틀 동안 무슨 뭐 연준하고 비오제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주말에 고용지표 있었고 했던 게 네. 지난주고 네. 한 일주일 남짓 무슨 뭐 폭풍성을 헤쳐나온 것 같아요. 네. 폭풍이라기보다는 뭐 어마어마한 태풍과 해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갑자기 해가 뜨는 듯하다가 왜? 뭐 먹구름이 꼈다가 뭐 요즘 조짐을 날씨가 지겠고요. 그랬잖아요. 네, 요즘 날씨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월 FMC 이후에 네. 보면은 금리 인하 하겠어? 라는 또 생각을 했었던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125bp 금리 인하 기대했다가 최근 뭐 경기표 잘 나오면서 좀 후퇴하긴 했는데 네. 시장의 심리나 흐름들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서 진짜. 예, 정말 그래요. 어지러울 정도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거를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아, 그렇죠. 예. 못 나왔다.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예.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11일 그러니까 나스닥이 급락 반전을 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엔캐리 청산이라는 이슈가 가세하면서 시장 흐름들이 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리는 게 아니었을까? 여기다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지표로 인한 경기 침체 공포 심리가 엔화 강세를 증폭시키면서 어마어마한 폭락세를 예, 야기했다 맞아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조금씩은 완화되는 것 같고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수급 변수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네. 결국에는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해소되는 만큼, 소화되는 만큼 영향력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장은 뭐 급등락은 또 있겠죠. 예. 뭐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있은 뒤에는 여진이 몇 번씩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을 위쪽으로 바라봐야지 아래쪽으로 더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간밤에 나온 지표 자체는 네. 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줄어들었죠. 소식이 네. 오히려 또 좋게 작용을 했죠. 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난 주말 이번 주 월요일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게 경기 침체 공포거든요. 네. 예. 그로 인한 엔달러 환율 급락 예.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반대 그림이 나오면은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더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맞닥뜨리는 게 금리 인하 컨센과 경기 판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 많이 하면 좋아라고 생각했던 게 예. 경기 침체 공포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네. 125bp 금리 인하도 소용없어. 경기 침체야라고 하면서 시장을 폭락시켰다면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공포가 좀 진정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영역인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뒤에는 금리 인하가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것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암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9월 FMC에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주면서 아마 4분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9월 FMC는 진짜 제대로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거리 아주 대도시의 편도 한 네. 4, 5차선, 왕복 한 10차선 정도 도로가 엉켜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뭐 경기 침체니 경기 연착륙이니 막 헷갈리기 시작했고 네. 우왕좌왕 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얼마나 풀려 있다가 이게 네. 지금 얼마나 감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딱 일주일 사이에 다. 일주일 사이에 다 벌어졌고 비오제는 또 얼마나 또 코미디예요. 총재는 뭐 기자들이 0.5% 위로도 금리 올라가나요 네. 했더니만 그거 배제할 수 없다 해서 네. 씩씩하게 나갔더니 창피해서 부총재 내보내가지고 네. 시장이 이러면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러고 있고 이 뭔 뭐 창피해서 부총재 내보낸 거 맞아요? 아니면 뭐 정민의 것처럼 감기가 있으셨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거 봐요. 좀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정민앵커 이렇게 목소리만 살아나도 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 아, 타이밍이 그러네요. 타이밍이. 조금, 예, 나아지니까. 아, 참 웃기는 게 뭘 그렇게 시장이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게 영향받았다고. 그동안에 지금 장이 빠지니까. 네. 이제는 또 어제는 여기저기 시황에서 제일 크게 잡은 게 매주 확인하는 그 주간 신규 서적 네, 수당 네. 청구 건수가 좀 줄었다고. 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줄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호재에 목말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동안 침체라고 말했던 지표들이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게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정론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7월 FMC 이후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원하는 걸 다 얻었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는 경기도 고려한다. 고용이 안 좋아지면 적극적인 대응할 거다. 지금 상황은 연착륙이다. 2019년과 비슷하다. 근데 좀 시장을 좀 조정을 원했던 사람 또는 채권 시장 쪽에서는 전 두 가지에 꽂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책무. 드디어 고용, 완전 고용도 고려하고 있구나. 네. 두 번째로는 고용이 악화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랬구나. 네네. 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고용 지표를 끌고 왔고요. 네, 맞아. 그리고 끌고 왔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끌고 왔고요. 끌고 왔고. 그리고 그동안 뭐 요즘 제일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샴스룰이라 그래서 쌈룰. 쌈의 예, 법칙. 예. 그걸 또 끌고 왔죠. 끌고 왔었죠. 이걸 맞는 사람조차도 그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저기서 무슨 절대 반지처럼 절대 반지. 이제 금리 인하는 확률적으로 91.7%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80% 넘었다. 뭐 어마어마한 공포 심리를 조정하는 흐름들이 예. 단 3일 만에 모든 게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뭐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리고 제 생각만으로는 좀 과한 흐름들을 일부러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엔켈이라는 게 가세해주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나타났던 거죠. 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다라고 예, 하는 예. 그런 시장이 어마어마한 폭락세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러고선 이제 또 미국은 또 그만큼 안 빠졌거든요. 예.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은 맞지만 일정 부분 좀 과도한 흐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은 7.8배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선행 PBR은 0.78배, 확정 실적 기준으로 0.82배. 과거 봤을 때 2022년 하반기에 23년은 경기 침체야라고 생각했을 때 지켰던 게 선행 PER이 8.5배였습니다. 네. 그걸 깨버렸고요. 예. 그리고 재정위기가 있을 때도 깨버렸고. 예. 그러니까 어떤 지표는 금융위기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흐름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 리셋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시장을 좋게 보자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섹터별로 봤을 때는 조금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100달러가 붕괴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빠르게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장을 좋게 보시죠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러면은 주도주가 바뀝니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AI 네. 끝난 건가요? 예.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적은 없습니다. 주도주가 바뀌려면 어마어마한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번 상승을 마무리한 다음에 새로운 상승을 할 때 주도주가 바뀌는 거지 지금은 주도주가 바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빅테크 AI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방향성의 문제인지 기울기의 문제인지를 좀 고민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논란이 짚여진 게 그동안 이어지던 업황 개선, 실적 개선이 꺾여버리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좀 낮아지는 건지 저는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좀 과했던 부분들의 톤다운. 네. 그러니까 성장 속도나 모멘텀이 약간은 슬로해질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R이 45배였던 게 30배를 살짝 깨는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21년 이후 최저점 수준이거든요. 네. 그만큼 내려왔다라고 본다면 다시금 움직일 거다. AI 빅테크들이. 다만 모멘텀 자체가 선발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움직인 애들은 모멘텀이 이제 좀 둔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반대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좋았다라고 해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재평가하지 말고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은 조금 수준으로 두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은 그 안에서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흐름에서 그동안 너무 셌던 애들은 상승 탄력이 조금 슬로해지겠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애들이 모멘텀을 갖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AI 성장이나 그리고 주도주로서의 주도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워낙 이 AI 관련해서 뭐 쭉 올라왔다가 네. 한번 크게 뚝 7월, 8월 초 이렇게 해서 뚝 부러지고 나니 이제 데일리는 요번에 이 급락으로 인해서 과매도다 이제는 더 빠지기 어렵다 하는 네. 신호가 분명하게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매수로 대응하고 싶고 네. 그러다 이제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긴 차트로 보면은 아직. 이제 초입인가 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3, 4분기 이제 여기에 그냥 쭉쭉쭉쭉 아. 추세로만 가던 장에서 한번 네. 툭 부러지고 나니 네. 이 안에서 굉장히 이제 맞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네. 박스권으로 특히 미국은 좀 네. 박스권으로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네, 중국 수입이 예. 지난달에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수입이 마이너스 반전했거든요. 그랬었죠. 이러면서 소비에 예. 대한 경계감들이 엄청나게 폭발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도 9.6%포인트의 기저효과가 있었는데 네. 2.7이었나 했던 게 2%로 둔화됐어요. 야, 중국 수입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중국 수출은 조금 예상보다 못했는데 수입이 플러스 반전한 걸 넘어서 7% 성장을 했습니다. 하하. 이렇게 본다면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도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컨센은 2.6인데 그러면은 중국 쪽에 조금 플러스 요인들이 시장에는 미국 변수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에 너무 몰입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경기, 소비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한국 증시에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미국은 박스권, 한국은 그래도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이요? 최근에 일본도 좀 일본도 엔화가 어마어마한 예.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예, 예. 뭐 하루에 12% 빠지더니 하루에 10% 오르고 그러니까, 난리도 예. 아닌데요. 거의 뭐 코스피하고 니케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펼쳐놓고 이렇게 위에 가려놓으면 어느 쪽이 그리고 엔달러 환율하고 그러다도 좀 비슷합니다. 네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은 한국하고 중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특히 리테일에 계시는 분들이 일본을 봐야지 왜 너는 한국 중국 얘기하냐.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22년 말 23년 초에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 침체, 중국 리오프닝, 중국 사고 미국 유럽 팔자. 근데 23년 정반대였고요. 예. 그리고 21년 동학개미 운동 그때가 코스피 정점이었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한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 그쪽에서 수익 기회는 굉장히 적어지고 네. 반대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쪽에서 수익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폭풍이 조금 일본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졌던 만큼 많이 샀겠죠. 그러면은 많이 샀다 온 것만큼 불안정해지는 흐름에 매물도 좀 많이 출회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일본 경제가 진짜로 탄탄한가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일본 증시를 끌어올렸던 엔화 약세가 더 재개될 것인가 둘 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은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일본 증시나 엔화는 네. 조금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본 저는 이번에 통화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부총재가 부인하는 과정에서 정책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얼마 전만 하더라도 BOJ는 금리 인상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줬었는데 7월 들어서 모든 정치 관련된 사람들이 총리 후보자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변한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으면 될 텐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부총재가 나와서 그동안의 결정을 다시 뒤집는 그러니까 뒤집었다 하는 흐름이죠. 저 누구 전화 받고 왔을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옐런이 전화했을까? 요즘에 문자 안 되잖아요. 요새는 문자로.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일본은 경기도 아직까지 탄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은 피해야 될 시장으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BOJ는 뭐 스스로가 좀 오버액션 한 다음에 금방 뭐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어서 좀 우습게 돼버렸습니다만 모양새 빠졌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연준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네. 시장이 그냥 맞습니다. 생 들었다 놨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연초에 뭐 6번, 7번 네. 금리 인하 하니 하다가 금리 인하 못 할 수도 있겠는데 하다가 장 조금 한 일주일, 한 2, 3일 빠지니까 이거 9월 달에 비컷 한다.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네, 우리 이경민 부장님이나 저 같은 이 해설자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 선수에 비해서 네. 선수의 경기장에 그 경기 뛰는 선수 얼마 안 되는데 온갖 중계차, 해설자, 아나운서 다 와가지고 버글버글거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세상. 우리만 그래요. 미국, 유럽, 일본, 맞아요. 뭐 싱가포르, 맞습니다. 홍콩 네. 생각하면은 더 많죠. 거기다가 뭐 심지어 뭐 유료 회원비 받아먹는 유튜브들까지 네, 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아유, 그러니 뭐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랬다, 저 사람은 저랬다. 딴 거 없이 그냥 뭐 주식은 딴 거 없네요. 이번에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비단 내고 내 돈 갖고 할 것 같으면 내 돈 내산이면은 네. 그냥 이 10%가 빠지든 반토막이 나든 그냥 붙들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몇 년이 걸리냐의 문제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요즘 시장을 이게 최근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좀 과하면서도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 흐름들을 보면 12개월 선행 EPS랑 주가 흐름이랑 거의 동일한 방향성으로 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개월 선행 EPS가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등락이 있던 간에 방향성 위쪽이었고요. 12개월 선행 EPS가 꺾이면은 등락이 있던 간에 추세 반전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2개월 선행 EPS가 너무 빨리 올라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선행 EPS가 303포인트입니다. 예? 303포인트요. 12개월 선행 EPS가. EPS가 그럼 10배가 3030이에요. 3,030. 네. 그러니까 이번에 2,380만 가더라도 금융위기 네. 이때 비슷한 네.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꺾일 수도 있지 않냐. 네네. 선행 PR이 유용성은 낮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개월 선행이면은 지금 시점에서 12개월 뒤에 추정되는 실적을 좀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4년 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90%, 25년이 25%, 예. 26년이 10%입니다. 이 컨센을 놓고 본다면 그냥 25년까지는 12개월 선행 피스가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일단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2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서 저희는 이 방향성대로 가자. 근데 지금 이렇게 12개월 선행 피스가 올라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면 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캐치업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보면 수급적으로 볼 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게 자기 돈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실제로 또 빚을 내서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그쵸.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은 또 현선물에서 대규모로 물량 내놓다 네. 보니까 이게 시장 상승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일단은 앞서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거죠. 예. 예, 혼란스럽다라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은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애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예, 예. 특히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좀 반등하긴 예. 했지만 툭 떨어지다 보니까 1,380원, 90원대 사왔던 자금들은 일단은 환차익도 좀 보는 구간으로 들어오니까 네.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내수주, 아, 소비주, 예. 플러스 많이 빠진 애들.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 급반등한 게 제약바이오고요. 제약,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도 조금 입질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더 많이 안 팔고 조금씩 사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산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샀고 주가가 아직까지 올라와 있는 애들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왔고 이제 막 움직이는 네. 것들 또는 대외 변수에 좀 예민하지 않은 업종들은 지금은 조금은 좀 안정성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선물이죠.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급락 과정에서도 예. 현물을 팔긴 했지만 예. 이전만큼 어마어마한 매도는 글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랬어요. 네, 근데 차라리 선물 갖고 오히려 그냥 네. 너무 플레이가 심했죠. 예. 월요일 날만 보면은 장중에 2조 2천억인가 2조 5천억까지 순매도를 하다가 네. 막판에 9천억 샀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위클리 옵션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5,600배가 네. 푸세서 네. 금요일 월요일 딱 이틀 만에 5,600배가 났습니다. 아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한국은 그냥 그러니까 수급 주체도 굉장히 약한데 네네. 파생 시장 영향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또 파생 플레이를 하면서 못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파생 플레이를 하면서 더 급락하기도 만드는 그림이라서 저는 뭐 외국인 선물이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바닥권까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보면은 작년 9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 4월 우리 이번 네. 보통 내려올 때 외국인 선물을 보면 한 6조 정도를 팔았거든요. 네. 지금도 한 6조 정도를 팔아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여러 가지들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부장님 보시기에는 그 위클리 옵션 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목요일날 진행자의 본분을 읽고 막 길길이 뛰다가 그때 한용희 그 수석한테 좀 과하십니다 경고까지 들었는데 저는 도저히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네, 극소수이고 극소수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파생 시장을 지배하는 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이 되게 좋은 놀이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옵션의 물량 정도 가지고 규모 가지고 지금 웩도독 현상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수가 영향을 받을 정도인가요? 아니, 그 정도는 그건 아닌데. 아니죠. 그냥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그 안에서 노는 플레이어들 간에 네. 그냥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거를 선행해서 선물을 가지고 좀 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옵션에서 먹기 위해서 또 네. 선물 갖고 장난질을 치니까 그리고 뭐 5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네. 제가 세미나를 하다가 전화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네. 중에 예. 한 30분 동안에 한 10몇 통이 왔습니다. 허허, 봤더니 그때 예. 보면은 예. 장마감 30분 전에 네. 전자가 마이너스 1.7%였는데 예. 30분 몇 분 사이에 그 1.8% 2%까지 뒤집어졌거든요. 네. 플러스로. 네. 이때도 위클리 옵션 만기였고요. 음. 외국인이 장마감 전에 3천억을 선물 사면서 네. 프로그램 매수가 딸려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여기서도 30분 만에 160배가 났습니다. 위클리 옵션 콜에서. 예.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장님 그 방금 그 삼성전자 마이너스에 있던 걸 마이너스 1% 넘는 그걸 갖다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플러스 1% 돌려 세웠다. 네. 그것도 선물 계약으로 네. 그러면 또 우리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는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고. 네. 갑자기 막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게 막 연상이 되네요. 어떤 거요? 구두발로 이렇게 책상 위에 두 발 떡 올려놓고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이러면서 자식들 하는 그 표정 말입니다. 아유, 이거 지금 진짜 예 언제까지 가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 진짜 대한민국 네. 정치에. 아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왔던 그 폭으로 봤을 때 좀 급하게 왔으니까 네. 바깥에서 저런이 같이 조정받는 건 당연한데 네. 그래도 이거 지금 바로 여기 부장님 보시기에 요거 이제 전고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직전 고점 요거 이거 9월 FOMC 전에 그냥 금방 회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고점이요? 직전 고점. 직전. 요번에 빠졌던 요. 그럼 언제쯤 고점을? 그렇게 지금 최근에 우리 이번 여름에 봤던 삼성전자 요번 장 8만 빠지기 원 후반이요? 예, 그렇죠. 단숨에 가긴 좀 어렵겠죠. 단숨에 가긴 좀 어렵겠죠. 단숨에 가긴 어렵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 충격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높고 연준도 그 시그나리오를 버리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저희도 시장을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출발점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네. 아유, 그 말씀도 네.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해도 한 25만 원 근방에 갔던 놈이 지금 네. 16만 원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9만 원대였다면 갑니다라는 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예.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시작점이 15만 원, 16만 원대라고 한다면 예. 또 최저점까지 보면은 15만 원 깨기도 했었죠. 그러면은 일단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반등을 할 텐데 좀 우여곡절은 좀 있겠다. 내년 중에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년 듭니다. 정도면은 예.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01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5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단숨에 6% 급등을 보여줬죠. 그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5,700원. SK하이닉스도 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1,6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98만 2천원. 현대차도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6,500원이고 기아도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3,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3%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9만 7,500원. KB금융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신한지주는 0.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6만 8,100원. 알테오젠도 1%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30만 원. 에코프로도 2.3%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6,600원이고 HLB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제약바이오 섹터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엮인 섹터들 오늘장에서 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드는데 삼천당 제약이죠. 13%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6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8만 1,200원. 리가켄바이오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800원. 휴젤도 상승 예상되고요. 엔캠도 1%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클래시스도 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만 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반도체, 운수장비, 제약바이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또 상승 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보니까 우리 야간 선물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고 지금 200일선 딱 다시 한번 볼까요? 200일선이 지금 걸쳐 있는 레벨이 2,630 근방. 오늘 다시 이제 장이 열리면 조금 낮아지겠으니 한 네. 2,620에서 30 사이에 떨어지겠습니다만 거기까지도 그거 하겠네요. 야, 지금은 이경민 부장님 말씀 맞다나 지금은 일단은 좋게 보고 덤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시장 올라버리면 사실 그렇죠. 더 고민되죠. 왜냐면 이거 못 따라잡죠. 어제 잡아서 넘긴 분들은 아니면 먹을 게 없죠.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줍줍 하시지 않은 분들은 예. 힘드셨겠죠. 아니면은 이번 주 월요일 아니면은 수요일 날 또 한번 쭉 빠졌다가 맞아. 쭉 예. 올렸거든요. 예, 맞아요. 이때 사시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따라간다. 더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더 고민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스테이하자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손혜계 말씀해 주셨던 지수 레벨이 2,630, 200이 예. 저는 이거를 다이렉트로 뚫을 수 있을지 다음 주가 관건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과 경기에 대한 컨센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크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공포가 커서 이게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관건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CPI, PPI, 수매, 판매, 산업 생산 다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컨센 기준으로만 나오면 물가는 내려가는데 경기는 침체가 아니네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있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2,700선까지 넘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 좀 우려하고 걱정하겠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2,600이라고 하면은 2,380에서 220포인트, 250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면은 예. 좀 밀렸다가 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뭐 지금 일정 부분 사셔서 네. 밀리는 대로 더 담자라고 하시면 될 텐데 지금은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6,620, 2,650, 2,700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좀 빼놔서 현금을 네, 현금을 좀 확보해놓는. 확보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매매 잘하시는 거네요. 누군- 요즘 보면 시장 올라갈 때 맞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인 투자들은 옛날에 스마트머니라고 했었던 분들만 남아서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하는 거다. 맞아요. 예. 막 올라갈 때 팔고 막 떨어질 내려올 때 때 사고. 네. 근데 다음 사이클에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네. 지금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이 물량을 외국인한테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가 최대 관건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몇 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예. 시장이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면 계속 통했거든요. 네. 근데 향후 2,800, 2,900을 뚫고 올라가는 장에서 그때 진짜로 크게 먹을 수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물량을 다시 옛날처럼 외국인한테 뺏기고 그리고 또 고점 가면은 또 외국인이 던지는 거 또 이렇게 잘못 사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매매를 하고 있는데 향후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참 이경민 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8월 5일 날 봤던 장중 저점이 2,386, 2,400도 깨고 내려갔었던 그 네, 충격이니까 맞습니다. 이걸 뭐 넉넉하게 2,400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나흘 만에 2,600을 네. 오늘 트라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200일선 같은 경우 2,630 근방에 네. 걸쳐서 이제 저항 구간을 하는데 아마 이런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가운데 왜 저 정권쟁이들은 전략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맨날 지수 얘기하고 뭐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이런데 네. 이걸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 잡주들은 이런 거 뭐 이평선이 어디에 가 있고 지수가 얼마 갖고 아무 소용 없고 네. 적어도 하이닉스, 뭐 맞습니다. 삼성전자, 맞습니다. 자동차, 맞습니다. 조선주 이런 정도의 대형주를 갖고 계시다면은 이 시장의 반등이 네.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다의 네. 그 가늠함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레벨들이 지수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종목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게 작은 종목보다는 중대형 네, 종목을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희처럼 뭐 매크로를 공부하고 뭐 시장 방향성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큰 흐름을 좀 읽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큰 흐름이 이쪽으로 가니까 나는 종목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더 세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종목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좀 짧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좀 열려 있고 네. 짧게 봤을 때는 막힌 구간들이 2,630, 또 갭 구간, 또 두 번째 갭 구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하나하나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등락은 있겠다. 예. 이 등락을 좀 잘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시기적으로 언제쯤이면 박스권 상단 돌파할 거라 보세요?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는 2,900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직적 종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 저희가 원래 말씀드렸던 코스피 올해 갈 수 있었다고 봤던 3,100선은 내년 1분기 중에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 흐름 경로가 바뀐 건 아닙니다. 맞아요. 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게 들어왔기 예. 때문에 저희도 일단 일부 후퇴하자. 근데 시장에서 인식하는 경기 흐름들이 연착륙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시간이 좀 지연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3천 이상은 갈 수 있다라는 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가격 조정을 보여줬던 빅테크 관련주들 일제히 반등을 나타냈고 엔비디아도 $100를 하회한 지도 하루 만에 다시 6% 급반등을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에도 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1% 넘게 올라갑니다. 1.8% 상승이네요. 2,603포인트 단숨에 45포인트 상승하면서 2,60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2% 넘게 올라갑니다. 76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라갑니다. 75,400원. SK하이닉스도 단숨에 5% 상승합니다. 171,7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0.4% 올라갑니다. 32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가죠. 978,000원. 현대차도 2% 이상 상승합니다. 242,000원이고 기아도 2% 올라가죠. 103,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3% 상승으로 64,000원이고 셀트리온도 상승합니다. 197,500원. KB금융 1.7% 떨어집니다. 88,0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1.8% 상승합니다. 325,0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 상승합니다. 지금 171,500원이고요. 지금 알테오제는 1% 올라갑니다. 305,000원. 그리고 에코프로 5% 상승합니다. 88,900원. HLB가 1.6% 올라갑니다. 86,000원이고 역시나 삼천당제약 호가부터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4.7% 올라갑니다. 172,000원이죠. 셀트리온 제약도 1% 이상 상승합니다. 89,0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도 소폭 올라가고요. 엔캠도 2.6% 강세입니다. 157,700원. 휴젤 지금 1% 약세고 클래시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5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HBM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모두 강세입니다. HBM 쪽에서 테크윙, YC 모두 6% 이상 상승 중이고 또 오랜만에 한미반도체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17,000원. 이오테크닉스도 5% 올라갑니다. 16만 원 선을 돌파해내고 있고 미래반도체도 5.9% 상승 중이고요. DI, DIT 그리고 MK전자도 3% 이상 올라가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4.5% 상승 중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5%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이수페타시스도 5% 강세 보여줍니다. HBM 관련주 하면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CXL 관련주들 모두 올라갑니다. 리노공업이 7% 이상 상승 중이고요. 206,000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6% 올라갑니다. 11,000원을 돌파해내고 있고 유니퀘스트도 4.9% 상승 보여줍니다. 4,960원. 네페사크, HPSP도 4% 이상 올라가고 엑시콘 네오셈도 4%, 5% 상승 중입니다. 오키스전자도 4% 이상 올라가고 코리아 서킷도 3.8% 강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관련주 내에서는 서울제약이 오늘 24% 급등을 합니다. 6,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재유행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제일약품도 4% 올라가고 우리바이오도 5% 이상 올라가고요. 그린생명과학, 제주반도체 모두 5%, 3%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는 좋고 화이자 관련주는 좋고요. 또 전성 관련주들 오늘 오랜만에 또 올라갑니다. KBI 메탈이 8% 올라갑니다. 2,6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LS 에코에너지, 일진전기도 4% 이상 강세 보여줍니다. 그밖에 대한전선, 가온전선도 1%, 2% 올라갑니다. 오늘은 단연 반도체 쪽 섹터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81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0억 원, 59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6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억 원, 9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또 많이 팝니다. 지금 2,660계약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지금 어제 정기적 마감 대비로는 2원 90전 하락한 1,374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박스권이고 오늘 시장 올라가네요. 지금 코스닥 쪽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저 환율은 참 네. 저는 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이 부장님은 가끔 보실 텐데 네. 위클리나 뭐 데일리도 마찬가지고 위클리든 뭐든 먼슬리든 해보면은 월간은 저기 IMF 때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네. 큰 선에 딱 머리 대이고 나서는 못 올라가고 네. 위클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쐐기형이 나오는 게 네. 이게 한 100원 정도 쏟아질 것 같은데 밑으로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 쏟아질 모멘텀이 뭔지 그 트리거가 뭘지. 저희가 생각하는 트리거 중에 하나는 예. 뭐 매크로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9월 달에 WGBI라 그래서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그게 편입되면은 보통 6개월 정도 글로벌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통화와는 상관없이 원화 강세, 그리고 이익에 예정돼 있다면 주식 시장으로도 외국인 현물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뭐 원래는 9월 달부터 그러니까 3분기부터 시장이 달러에서 쭉 내려갈 걸로 봤는데 최근 상황들을 보면은 흘러가는 게 좀 더뎌지기는 있지만 이게 트리거 포인트는 9월 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편입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저희는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있고요. 왜냐하면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노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MSCI가 부족하다라고 했던 정책이나 주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WGBI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9월 미 연준 비컨 얘기 나왔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희는 비컷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폭보다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해줬으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9월 FMC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보여주는 거는 컨센서스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이지 연준의 스탠스는 아닙니다. 근데 연준이 만약에 이 컨센서스대로 따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방향성을 만들어서 갈 겁니다. 따라오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25bp의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GDP 성장률, 물가 전망, 실업률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점도표가 나오겠죠. 점도표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금리 인하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저는 25bp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5bp 플러스 지금 경기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컨빅션을 좀 더 세게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반등 국면에서도 우리 부장님 네. 어느 섹터가 그래도 이렇게 들고 있기가 마음이 제일 편안할까요? 낙폭과대라고 한다면 반도체죠. 반도체. 네, 반도체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잘 가던 업종들이 예. 푹 꺼진 업종은 예. 기계, 바이오, 조선 이런 쪽입니다. 아, 근데 이쪽도 괜찮은 이유는 예. 올라가다가 푹 꺼져서 아직까지 올라가는 힘이 남아있죠. 예.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최근 업종별 수익률을 쭉 보면요. 네. 살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살만한 쪽이.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는 반도체 밀리면 사세요. 닉스 20만 원 깨지면 사세요. 뭐 인터넷 2차전지 여전히 쌉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반도체는 너무 싼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예. 자동차도 너무 싼 구간으로 들어왔고 바이오랑 조선도 과열을 쿨다운한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리셋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대신증권 리테일 줌 세미나도 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뭐 사야 돼요? 막 채팅창에 막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애들 중에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애들 사시라고. 각자 네, 좋아하시는 예. 비싸서 못 사서 이 가격에 어떻게 사 했던 애들 지금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예. 이 정도로 내려왔어 하는 종목들이 보일 거라고. 네. 예. 그 종목들 사시면 당분간 수익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좀 사도 되는 구간, 특히 가격이 많이 내려온 애들은 반도체, 기계, 이체 전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플랫폼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네. 때마침 네이버 실적 발표가 네. 났는데 역대 최대라고 네. 하는데 한동안 참 소외됐던 섹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소화했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적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저는 뭐 이번에 충격이 좀 크긴 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플랫폼 기업들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하반기 실적은 더 레벨업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컨비션이 좀 커지면서 하반기는 좀 더 편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풀쩍풀쩍 뛰는 거는 아니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진단 키트 관련해서 시즌을 한번 예. 봤더니만 우리 코로나 진단했을 때는 네네. 제일 시즌이 뭐랄까 대장주라 해야 맞습니다. 될까 그랬던 어마어마한 것이 거였죠. 어마어마했던 네. 거죠. 근데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지금 안 움직이는데 우리만 움직이네. 움직인다라는 게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 우리만 지금 네. 이게 이슈가 되면서 네. 이쪽에 출렁거리 가지고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어요. 예, 네. 그 진단키트 쪽이 많이 올랐었어요. 어제도 보면 뭐 ST바이오센스, 시젠, 수젠텍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입장에서 최근 많이 올라온 것들은 좀 정리하고 싶은 욕구들이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시면은 최근 며칠 사이 또 급반등해서 많이 올라온 네. 애들은 또 밀리고 있거든요. 많이 못 오른 거는 또 올라가고 있고. 좀 피곤하지만 당분간은 좀 짧게 매매하자. 네. 팍 튀면은 좀 정리하고 예, 아직까지 덜 오르는 것들을 좀 채워놓고 또 팍 튀면 빨리 정리하고 예. 이런 그림들이 당분간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방송에서 저런 진단키트 관련주 하면서 한 이틀째 방송 연달아 나오면은 이틀째는 파는 게 정답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같으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예, 상황에서는 예, 며칠 더 예. 가져가 보시죠 할 수 있겠는데 예. 지금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튀었다 싶으면은 절반이라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네. 반나절 후를 갖다 그가기 어려운 데다가 또 이제 뜬금없이 또 아까 그 파생 관련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당한다는 그 말씀의 연장이 네. 저는 어제 우리 중국하고 탁구 단체전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전지 선수나 신유빈 네, 선수 네. 뭐 할 것 없이 그 어떤 역부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역부족이 느껴지고 진짜 레전드 현정화 해설위원의 네, 표현이 11점 내기지만 결국은 탁구는 9점 가서 승부인데 네. 그렇죠. 그 2점 더 내는 거기에서 그게 결국은 운이 아니다 실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큰 점수로 리드 당하다가 한 1, 2점 따라가면은 우리가 막 환호하고 네, 태극기 네, 흔들고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왜 파생으로 오버랩 되면서 저 중국 팀 같은 저 외국인들 파생 갖고 주물럭거리는 저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한두 점 이렇게 내주는 어떻게 한번 매겨주는 그게 우리가 막 환호하다가 결국은 메달도 못 따고 늘 게임은 완패로 가고 하는 그게 뭐 오버랩 되면서 좀 찝찝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나쁜 놈 이러고서 끝내면 안 되죠. 글쎄 뭐가 이게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해결책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데일리로 업종이나 흐름들을 어떻게 가는지, 네. 종목별로 뭘 샀는지, 파생 시장에서는 순매수 레벨이 어딘지. 네. 왜냐면은 이번에 매도 반전을 한 시점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7월 11일이거든요. 그때가 직전 고점까지 샀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6조를 팔아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그렇게 크게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외국인이 저렇게 플레이하는 게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긴 하지만 네.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러면은 쟤네들은 무슨 생각일까? 매매가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도 장 막판에 순매수 전환하는 걸 보고 좀 단기 급락은 끝난 거 아닌가? 바탑은 통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루하루 어떤 플로우로 가는지 지금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거를 파는 과정인지 싼 거를 사는 과정인지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뭐 기계나 조선에 더 베팅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시계열상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신다면 조금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장하고 채 15분밖에 안 됐습니다만 네. 적어도 거래소에서 외국인 현선물 플레이하는 거 봐서는 그다지 지금 우리 개인들의 매수 플레이를 많이 매겨주고 싶지 않은 네. 그게 읽혀지네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파생해서 5,600배가 난 다음에는 보통 가두리를 합니다. 가두리를 한다. 네, 양매도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 양쪽 다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파생 시장에서 그렇겠네요. 보면 이거를 줄여서 또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을 줄이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너무 공포 갖지도 말라는 이유가 이 가두리 하는 흐름들이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을 네, 주셨네. 그래서 예. 지금은 오르면 정리하려고 할 거고 떨어지면 살려고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시장이 멋진 금요일장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오늘 양지수 크게 오르는데요. 코스피가 1.43% 상승하며 2,593선, 2,600선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2.71% 급등합니다. 현재 765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양매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기관이 861억 원의 매도 우위, 외국인이 351억 원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개인 홀로 1,162억 원 사자세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 홀로 244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 중이고요. 반면에 기관이 132억 원 팔자 포지션, 더불어서 개인도 64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기 장비 업종,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업종,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은행과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손해보험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화이자 관련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먹는 경구용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공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화이자 관련주 중에서는 서울제약이 20% 가까이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5,970원이고요. 제일약품이 2.51% 올라가면서 15,890원, 제주반도체 4.82% 상승하며 13,9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린생명과학이 5.7% 플러스권입니다. 현재 거래가 2,590원이고요. 유한양행도 0.23%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도 미증시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예상보다 양호한 고용지표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6% 넘는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투톱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2% 넘게 반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7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4.65%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17만 원 돌파해내면서 현재 거래가 17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래반도체입니다. 지금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27.2% 시세 분출하면서 거래가 13,300원이고요. 한미반도체 7.44% 올라갑니다. 11만 2,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테크윙도 6.85% 플러스권으로 현재 거래가 4만 2,900원입니다. 그리고 HBM 다음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CXL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CXL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빅테크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CXL에 사활을 걸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 7.8% 올라갑니다. 11,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셈이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조금 축소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4.7% 상승권 유지하고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4% 넘게 올라갑니다. 15,260원. SK하이닉스 4.59% 강세 유지 중이고 TLB가 3.67% 상승합니다. 15,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조 그룹주를 비롯해서 수산주가 상승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8차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조 산업이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5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사조 시푸드도 8.51% 플러스권으로 현재 거래가 7,270원입니다. CJ 시푸드 5.75% 강세입니다. 3,8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조 오양이 5.53% 상승하며 11,450원, 사조 대림도 5% 넘게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65,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다양한 업종이 크게 올라가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원희 김영웅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국내 증시가 급등락을 하면서 좀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장 전체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매매 주체별로 외국인은 5,158억 원 순매도, 기관은 3,183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만 8,261억 원 순매수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역대급 폭락고 소폭 반등했으나 썰물처럼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돌아오지 않고 어제도 5천억 원 이상 순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도 바이오와 방산업종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며 각 증권사에서 관련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과 쇼센텍 등이 연일 강세 중입니다. 코스피 고점 대비 최대 15% 하락하였고 코스닥 최대 19% 하락하여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고 신용잔고도 1조 원 이상 감소하여 상승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상승 의지가 강한 양봉이 연이어 출현하였으며 한동안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대부분 종목들이 역사적 대폭락에 급락했다 반등 중에 있는데요. 반등하는 종목들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E&A입니다. 동사는 올해 초 30년 넘게 고수했던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사명 대신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기업 체질 개선을 일으켰다는 의미로 삼성 E&A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올해부터 사명 변경과 더불어 그린 사업 분야에서 발을 들이면서 향후 수익 구조 다양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 E&A는 수주 실적이 순항하면서 매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분기까지 누적 수주 10조 9천억을 거둬 연간 수주 목표 87%를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신규 수주를 달성하면 연말 기준 수주 잔고는 20조 원을 육박해 창사 이래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하락하다 최근 거래량 터지며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급락장에 눌림 주고 다시 반등 시도 중에 있어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주는 성강밴드입니다. 동사는 철강 간이음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을 국내 기술로 생산 공급 중으로 석유화학, 조선해양,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금속간 이음새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삼성 E&A,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등의 제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인 아미랄 프로젝트와 자프리2 프로젝트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에서 수주하였고 현대건설 중인 신한울 3, 4, 5기 원전과 최근 우선 협상사로 선정된 체코 원전 건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역대급 실적 중인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성강밴드는 조선업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부터 수주와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며 수익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차트상 최근 거래량 터지며 단기 급등 중에 이번 폭락장의 급락후 단기간에 대부분 회복하여 지금 분할 매수하면 향후 좋은 수익 기대됩니다. 네, 이번 주 험난한 장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시장이 올라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전일 뉴욕 증시가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약화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며 증시 하락하여 마감하였으나 오늘은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근 경기 침체 예상의 원인이었던 노동시장 냉각 우려가 일부 해소되었고 일본 엔화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도 진정되며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9월 기준금리 0.5% 인하하는 빅스텝 기대감이 여전하고 올해 3회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해 한동안 이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한 BOJ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중단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영 이사 연결해서 글로벌 증시 상황과 함께 엔화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본의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가 당분간 금리 인상은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달러엔 환율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계기로 좀 엔화 강세가 꺾일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엔화의 추세적 강세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불리는 글로벌 엔화 유동성의 향방 등에 따라서 엔화의 강세 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규모가 정확히 집계가 잘 안 되는 그런 데이터고요. 또 소문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이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키울 요인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산정해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비용 상승뿐 아니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엔화 역시 당분간 현상을 유지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큰 만큼 당연히 자금 청산에 들어가면 시장 변동성이 재확대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이제 폭락하자 BOJ가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렸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BOJ 금리 인상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시장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의 정책 실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번 금리 인상이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은 1%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물가 수준이 장기화되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등 가계의 경제적 고통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 장기화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준 점,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엔화 강세와 엔캐리 트레이드의 급격한 청산, 그리고 금융시장 혼란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네요. 네. 이사님께서 BOJ의 이번 금리 인상이 좀 부적절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실소를 보이셨습니다만 저는 그 실소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무슨 요즘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에 뭐 10년 국채 수익률 갖다가 몇 %에 묶어두겠나더니 이런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그걸 갖다가 해왔던 BOJ니까 네. 뭔 짓을 해도 비판받을 만한데 실컷 했더니만 그냥 그냥 잠시 바늘 찔렀더니만 코끼리가 푹 쓰러지니까 바늘 찌른 놈이 욕 먹어야죠, BOJ가. 그래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면 이제 9월이나 10월에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은 이제 힘들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는 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뭐 한 번 딱 올렸더니 부작용이 너무 크죠. 그래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9월 달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은행도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생활고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 성향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제 일본은행이 혹은 일본 정부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높고,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가 플러스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디플레 탈출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참 일본은행도 난감할 것 같습니다. 난감하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고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불안해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인데요. 네, 공급 부족 우려에 청약 시장도 과열되는 요즘 이번 대책이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또 부동산 시장 소식과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이제는 뭐 그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데 그 날짜 무슨 이거는 이제 안 하네요. 이제 그 도저히 뭐 외울 수도 없고 내용도 정리도 안 되니까. 뭐 시장에서는 88 대책. 88 대책? 네. 88 대책. 네, 88. 좀 팔팔하게. 아니 국토부가 제목을 아예 그렇게 발표했네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네. 그러면 제목에서 아예 그 정책 의도가 드러났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인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또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에 대한 뭐 여러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이 지역들 일대 주택 가격이 좀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주요 내용들을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공급, 그다음에 중기적인 공급, 그다음에 장기적인 공급 이렇게들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CG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신규 택지 후보를 8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 5만 호, 그리고 내년이 한 3만 호 정도를
공급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공택지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보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에 대한 그 공급, 이 부분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난 그 주택들 이런 부분들은 매입을 해서 빠르게 공급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후분양을 조건으로 한 공공택지 분양도 선분양으로 이제 허용을 하겠죠. 그래서 시기를 당기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그 초기화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속도, 정비 사업을 하는 그 속도에 대한 그 기간, 그다음에 심의 기간을 좀 단축을 하면서 속도를 빨리 올리겠다. 그리고 노후계획 도시에 대한 그 정비 계획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다듬어 가면서 이제 좀 개발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공급에 대한 양들,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호 같은 경우를 시장에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확대 방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그동안 뭐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았고 역전세 우려 때문에 네. 뭐 임대뿐만 아니라 매매조차 어려웠던 게 특히 이제 빌라, 네. 흔히 말하는 비아파트 쪽인데 이런 빌라와 같은 주거 형태가 사실 이제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잖아요. 이게 무너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이 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에 관련해서 좀 별도 대책을 내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핵심은 예. 비아파트 대책이 가장 핵심인 것으로 비아파트, 보여지는데요. 예. 왜냐하면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정책들 발표하는데 수요 정책을 많이 발표하는 이유가 수요는 네. 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근데 공급에 대한 성과는 굉장히 5년, 10년 뒤에 그 성과가 나타나요. 네. 그럼 그 성과를 알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공급이 필요한데 그런 단기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요 비아파트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그 정상화 방안, 뭐 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신축 매입을 2년간 11만 호를 하는데 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물량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라든지 임대인 실수요, 임차인들에 대해서 세제라든지 청약에 대한 부분들, 요것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주택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실수요나 임차인들 중심적으로 쏠려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사업자하고 임대인에게도 지원을 하면서 균형을 좀 맞춰 가려고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뭐 신축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너무 신축 중심으로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1만 6천 가구 정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도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그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 신뢰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신축 개발 사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수요가 말라 있다 보니까 공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뭐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은 뭐 취득세 부분들 완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도입 예정되고 있는 것이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좀 이제 도입을 해서 시장에 또 단기간 공급을 하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그 설명을 하다가 못 드린 부분들이 네.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뭐 확대 방안 안에 또 그린벨트 내용들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의 불안 요인들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조금 안정화시키기 를 좀 위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CG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누가 봐도 그린벨트 네, 같잖아요. 네. 예, 저기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곳이 서초 권역, 이게 한 23.8km 정도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 605 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그린벨트가 150km 정도 돼요. 전체 한
한 25% 정도 차지하는 정도의 많은 양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규 택지를 계속 내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도 내곡동하고 세곡동 한 34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해제를 하면서 거기에 주택 공급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보면 강서라든지 또 노원 이쪽에도 그린벨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주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CG에 나와 있는 저 지역들 내곡동하고 세곡동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저기 주택 공급을 했으면 서초하고 강남에 있는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택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오히려 서초 강남 쪽에서 계속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서 서초 강남 송파에 있는 주택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 그린벨트가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라는 거는 과거의 또 상식인 거지. 요즘 주택 가격을 본다라면은 그린벨트를 푼다고 해가지고 주택 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또 새로운 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그린벨트 네. 초록색으로 표시한 저기서 굳이 저 초록색 저거 없애야 됩니까? 저 정도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숨이라도 좀 살면 살죠. 네, 그래서 송 대표님은 도시와 경제 아닙니까? 회사 이름이. 네. 도시가 저게 그냥 죄다 하얗게 그냥 온통 콘크리트로 그냥 네. 도배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녹지도 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녹지가 있는 거를 원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원래 그린벨트라는 게 저 녹지의 역할도 있겠지만 예. 도시의 이제 무분별한 확산 이런 예. 것들도 좀 방지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물론 시대에 맞춰서 그 서울이라는 지역이 인구도 확장되면서 커지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인구의 규모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그린벨트 훼손보다는 도심권 안에서 좀 밀도를 높여가면서 고층 중심으로 도심은 개발을 하고 그린벨트는 훼손보다는 좀 유지를 하면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그 녹지나 이런 것들이 도심 안에 없다 보니까 너무 없죠. 예, 공원 몇 개 정도 있는 건데 남산하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 대표님이 좋아요. 일단 저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좋아. 네. 다행이네요. 차라리 대중교통이나 도로만 갖다가 잘 확충을 해서 네. 조금 이렇게 수도권에서 서울을 드나드는 게 낫지. 저기 바글바글 네. 아주 녹지 다 없애가면서 좀 생각만 해도 좀 깝깝하긴 한데. 네. 청약시장 저 이거 계속 우리가 이거 다루는 게 맞나 싶은데 네. 그놈의 그 로또 청약. 겁나 죽겠어요. 맨날 질문하실 때 겁나 죽겠어요. 겁이 나. 네, 오늘도 샤우팅을 하실지. 아니 이거 올해 일일 샤우팅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혈압이 좀 낮아집니다. 아니 일단 로또 청약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 보니 일단 넣고 보자는 심리도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공급에 대한 불안 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시장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곳들에 청약 통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장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을 가져야 되는데 인건비나 공사비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했고 지금까지도 앞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상승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지기는 현실적으로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낮아지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싸게 좀 매입을 하자. 특히나 좀 싸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런 단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 청약 1순위 평균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중반까지 거의 올라갔거든요. 한 42대 1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294만 대 1 정도가 나왔던 청약 홈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약이 단순히 그냥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예. 지금 너무 이렇게 경쟁률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렴한 내 집 마련에서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포 레미안 원펜탄스 이거 청약 결과 나왔는데 뭐 이미 만점 통장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에 사실 뭐 당첨 자체가 쉽지 않겠다라는 예상은 됐었는데 네. 실제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지금 예. 만점자가 통장 3개가 나왔거든요. 와. 그러니까 타입으로 보면은 84제곱 A형, 그다음에 107제곱 A형, 155제곱 A형 요 3개에서 만점자가 나왔는데 지금 뭐 웬만한 평형은 70점을 다 상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CG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84점, 그러니까 100점 중에 84점이 아니라 84점 만점 중에 84점이에요. 여기에 높은 점수, 그러니까 5인 가족이 5인에서 한 6인 정도 가족을 부양을 해야지만 이런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 지금 가격도 한 20억 정도 차익이 나는 그런 단지이기도 한데 제가 이 단지 주변을 많이 다니는 그 길이라서 봤는데 네. 아파트도 또 후분양으로 나와가지고 아파트가 저는 뭐 선분양보다 후분양 아파트가 어떤 뭐 그레이드가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후분양 아파트가 외관도 꽤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살기에도 좋겠다. 그래서 저도 뭐 일본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일본의 타워맨션처럼 디자인도 하고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청약 그 후분양 안에서도 잔금 납부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건 차익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그 그레이드 뭐 이런 부분들도 봤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거주를 했을 때 삶의 질이라든지 어떤 뭐 그 지역 안에서 좀 권력을 얻는 듯한 뭐 그런 이미지도 갖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도곡동의 네. 레미안 레벤투스 네. 지금 이것도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네. 여기다 강남 프리미엄까지 네. 뭐 지금 시세 차익 한 5억 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게 지금 4만 개 청약 통장 모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세 차이 5억, 한 20억 맨날 듣다 보니까 5억이 낮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별로. 네, 아니 땅 파보세요. 5억이 나오나.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뭐 나온 것처럼 1순위 최대 경쟁률은 34대 1 정도 나왔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도 11개 가구 모집하는데 5,900명 정도가 몰려들었죠. 물론 이게 아까 레미안 원펜타스하고 좀 다르게 매봉 터널 지나가지고 좌측에 있는 곳인데 규모도 좀 작고 커뮤니티도 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5억이라는 시세 차이 땅 파면 나오기 힘든 그 금액이 있어서 그런지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뭐 시세 차익이 10억이네 5억이네 이렇게 얘기는 듣습니다만 네. 진짜 청약만 당첨만 되면은 네. 그만큼 정말 벌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시세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음. 부동산 시장이 또 꺾이게 되면 그 차익도 5억 정도 주변 시세 가격이 또 떨어지면 그 5억이 뭐 영원히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저희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좀 여쭤볼게요. 하반기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청약 단지라든지 청약 당첨 노하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지금 그 청약 단지 중요한 곳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네. 그런 단지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방배동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배동 DH 방배라든지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그리고 청담동에 있는 청담 르엘이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곳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되는 곳인데요. 이 강남 상구에 한 700여 가구가 몰려들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후분양 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잔금 기일들 뭐 이런 것들 좀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당첨되기 위해서는 그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곳을 노려봐야겠죠. 방배동 DH 방배 같은 경우가 1,686가구 정도 나오니까 이곳 중심으로 좀 그 청약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송 대표님,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뭐 교통 정책도 결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네. 요 저 서울 지하철 5호선 네.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예, 예. 이게 지금 김포시하고 인천시가 네. 이제 신설 역두고 그동안 좀 갈등을 빚어왔다. 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 추진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지금 뭐 본 사업에 이제 네. 전환됐다라고 그 보도가 나왔고요. 네. 또 9월에 이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을 신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그 뭐 사업의 궤도를 올랐다라고 해도 아직 뭐 정확하게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없습니다. 내용은 없다? 지금 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예. 검단시하고 서구 원도심 2개를 또 추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뭐 풍무역이라든지 김포경찰서, 마송역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된다. 지금 색깔이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색하고 파란색 2개의 갈래로 있다라는 거는 의견이 2가지로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앞서서도 우리 그 이진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값하고 영향도 크고요. 또 네. 교통에 대해서 어떤 편의성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혼잡도가 289%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0명 타는 곳에 289명이 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엄청난 그 혼잡도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인천도 그 한 1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 뭐 집값하고 이 혼잡도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다. 뭐 물론 속도는 나고 있지만 그 해결돼야 될 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보니까 좀 빠른 또 순환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물량 내놓고 지금 2차 전지 쪽도 매수에 나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요. 예. 와, 아까 우리 증시타임에서 살펴봤던 네. 2,600, 뭐 2,600 한 30, 뭐 요렇게 지금 계속해서 시장 거기까지는 가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